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제가 좀 세련되고 우아하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 방송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뉴스 네. 로우킥보다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헬마우스한테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좀 이렇게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청취율 조사는 이제 전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전화를 받으시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TBS 라디오의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를 즐겨 듣고 있다. 네. 다시 한번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랑시사 김어준 아니고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주진 아니고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그런데 전화가요. 02로 시작해요. 근데 네. 02로 오면은 요즘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02로 시작돼도 네, 한번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로켓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여야가 지금 탈원전 감사에 나선 이 감사원을 두고요. 굉장히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월권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나라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네요. 지금 우선 감사원이 왜 지금 어떤 걸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거죠? 네, 일단은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를 서면 감사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갑자기 한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공익감사 청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가윤 전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이제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정가윤 전 의원 및 547명이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네. 적정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음. 감사원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익감사 청구하면은 저는 수사 조사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그렇다면 정가윤 의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음. 공익감사 청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화일보와 정가윤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바꿀 때 법과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건 당연히 그렇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탈원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반헌법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정가빈 의원이 남겼고 네. 만약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적어도 감사원이 움직인 이유는 뭐 제보에 의해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정가빈 의원의 의도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이 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단독 사건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지난번에도 이제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감사원에서 이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걸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 내용 자체보다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이제 친인척 중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다더라, 네네. 혹은 뭐 보수 신문의 논설 주간이 친인척 중에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게다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엮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 수립 혹은 이제 행정부의 정책의 집행 과정 이런 자체의 뭐 어떤 과정상의 문제를 짚는 게 아니라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포괄적인 공약 자체를 문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이제 여당 쪽의 입장인 것이죠 이게. 이게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정가비윤 전 의원 인터뷰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헌법적인 거고 탈원전 정책하면 반합법 혹은 불법적인 건가요? 좀 이해가 안 이게 가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 이건 이제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문제시 삼은 거는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네, 이 부분인데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계획과 이제 연동되긴 하지만 그 직접적인 심의가 없이도 별도로 논의를 해서 확정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당 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당시 평균 경제 성장률을 연 3.5%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산업이 더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 다시 최근 2020년 들어서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5%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수급 계획을 제8차 수급 계획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력 수급량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것인데 이걸 과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성도 따져야겠지만 안전성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개된 장면으로 지금 전력 계획 수립이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당 입장을 잠시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 탈원전 정책 감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책을 감사하는 건 감사원의 역할이 아니죠. 네. 제가 그 예결특위에서 감사원장께 직접 그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직접 최재형 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계획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 이 두 개의 계획을 사실상 이제 우리가 탈원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거의 구체적인 형태인 에너지 기본 계획하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건데 그 선호 과정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가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결국은 이게 정치 감사가 아니냐. 네. 감사권의 남용이 도를 넘은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감사원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이 감사가 예정돼 있었고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이제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여쭤봤었어요. 네. 감사원장님한테. 근데 뭐 정책 감사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정가균 전 의원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최근에 월성원전에서 이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걸 오히려 이거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전 좀 더 이상한 게 네. 특정 언론사에 또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월성원전 1호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 감사라는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특정 언론사에게 좀 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번에도 또 역시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산업부에 감사를 할 때는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렇게 여론몰이하는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정치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자꾸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부 보고서도 최근에 드러났고요. 이 한수원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이 삼중수소 외부 누출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건 팩트로 드러난 부분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삼류 정치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요. 그 원전 안전 문제는 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 지금 그 내용을 좀이라도 들여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면으로는 우선 다 보고를 좀 받았는데 네. 그 배수로의 뭐 71만 3,100g의 굉장히 높은 농도, 고농도거든요. 네네. 그게 확인된 거만이 아니고요. 원전 부지 지하수 여기저기에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염이 된 걸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네네. 문제는
이게 어디서 샜는지, 어떻게 샜는지, 네. 얼마나 샜는지, 그리고 어디로 퍼졌는지 이걸 전혀 조사를 안 했고 지금도 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샜다고 하면 그걸 우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딘지를 찾아서 막는 게 첫 번째죠. 네네. 이걸 가지고 뭐 피해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정치적 공세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그 원인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네네. 근데 그걸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간 합동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이 하자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데 네.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야지 국정조사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염됐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심지어 그 뭐 WS2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는 주변에 그 배수관이나 이런 배관에서 혹시 흘러났나 싶어가지고 그걸 몇 차례나 교체를 했는데도 네. 여전히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지금 검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죠. 음.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해서 그걸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간 저희가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의혹이 남으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정조사는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책임을 추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합동조사를 통해서 어디서 샜는지, 네. 왜 샜는지, 네. 얼마나 샜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새는 걸 막아야지. 빨리 막아야죠. 그렇죠. 막는 당장은. 걸 먼저 네. 해놓고 그래서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누구의 책임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바꿔야지 이게 가능할 거냐. 그렇게 할 때 이제 국정조사라든가 그 다음 단계가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월성 원전 현장 방문하신다고요? 네네. 저희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님들, 네.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탄소중립 특별위 소속 의원님들, 저는 이제 환경특위 위원장인데요. 네네. 환경특위 소속 의원님들 이게 포함해서 한 10여 분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같이 현장 가서 직접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주변에 있는데 네네. 주민들 지금 이주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주민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관련 자료도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서 추정하는 여러 원인들이 어떤 건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장에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네. 되면 우리가 무슨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될지 좀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수원에서 그 주민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가 주민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번복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네. 원자로 안전위원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원자로 안전위원회는 그다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지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건 사실 60년 후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탈원전 얘기하는 게 당장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네. 원전이 건설 중이고 네. 뭐 2080 몇 년이나 돼야지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전을 안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죄송스럽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발생한 네. 오염을 줄이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원전을 두고 무조건 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야당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고 노후 원전에게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입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에 어떤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보면 휴먼 리스크예요. 네, 네. 이 관리를 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해서 관리상의 부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월성 1호기에서 이번에 이제 누출된 사고도 그렇고
뭐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빛 원전 같은 경우도 네네. 구멍이 160cm짜리 구멍이 수십 년간 방치됐다는 게 뒤늦게 발견되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네, 모르고 네.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결국은 이번 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 정책의 어떤 진행 과정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난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에서 리터당 71만 3,100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라고 네. 하면서 11일에 지난 1월 11일 한수원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때 삼중수소를 즉시 회수해서 처리했고 정부 규제기관을 비롯해서 민간 환경감시기구 등 주민에게 바로 보고했다. 그렇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취재해 보니까 민간 환경감시기구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언론이 한수원에 물어봤는데 한수원 홍보실 차장이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규제기관에는 보고했지만 민간 환경감시기구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며칠 만에 번복될 일을 네.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그게 저는 지금 보면은 정부 여당이 원전은 위험하다 해서 탈원전을 부추긴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반대로 지역만 한번 옮겨볼게요. 월성 원전이 아니라 어디 뭐 남양주.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말이 되느냐 하지만 프랑스의 세느강 상류 100km 부근에 실제로 원전이 있어요. 주민의 합의에 따라 설치됐는데 그러면 막연히 서울 100km 부근이라면 수도권입니다. 네. 여기서 삼중수소가 발견이 됐는데 한수원이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고 했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라고 하면 바로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왜 이걸 관리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484명의 인근 주민 전수조사했었는데 평균 300크럴 정도의 이 방사능이 나왔다고 해요. 나왔다. 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전에 따라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월성원전 지금 방사능 물질 첫 보도를 하신 분이죠. 포항 MBC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듣도록 하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귀 쫑긋해 주시고요. 네, 월성원전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다음 이슈를 한번 만나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굉장히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요즘. 영입소리 돌았던 국민의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제3후보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말 그대로 여야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여야 지금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 나도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여야에서 동시에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여야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동시에 시원치 않다는 것으로도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수 색채가 짙었고 현 정부 내에서 일을 할 때도 현 정부 내 인사와 어느 정도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이 네. 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인사가 야당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그 타격감은 굉장히 크게 실제로 다가갈 수가 그 있어요. 자체 정치적 메시지가.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인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려운 팍팍한 경제 현실에서 필요한 인물처럼 보이긴 하나 솔직히 그런 생각하는 거죠. 경제 쪽 윤석열? 그쪽에 그렇게 생각할 수 간단하게 있어요. 정리를 하면 네.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경제 관료 출신이고 네. 뭐 경제 전문가죠.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과 좀 대립각을 세운다는 뭐 기사도 있었고 뭐 청와대와 뭐 마찰음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마찰하고 있다. 갈등이다. 이런 보도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정치 성향을 어떻게 봐야 되나? 누군가의 정치 성향을 딱 그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제3 후보들을 볼 때 저는 보니까 이제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 요걸 볼 때 네. 최근 행보를 보면 이제 유쾌한 반란이라는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농업 쪽에 그리고 경제 쪽에 관련된 스타트업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면서 네. 이건 뭐냐면 일단은 여의도 정치권하고 직접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면서 바깥에서 내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좀 구축해 보겠다.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홍정욱 전 의원의 경우입니다. 네네. 홍정욱 전 의원도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올가니카라고 하는 네. 이 뭐 이제 관련된 그 유기농 관련된 이제 식품 회사를 해서 친환경 쪽의 이미지를 자기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 네. 외부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머물러 있을수록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효과. 몸값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네. 아, 우리 당 지금 후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안 차. 아, 지금 흥행 카드가 필요한데 할 때마다 네. 문득 떠올리게 되는 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김동연 지금 부총리도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아니다, 흘러간 소설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흘러간 소설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까? 김동연 네. 부총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수원 지역에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이다. 또는 상대 진영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굳이 수원이었던 이유는 이제 아주대 총장이었고 네. 지역 거점이 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 구체적인 이제 지역구까지 나왔었던 것인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라면 사실상 수원은 민주당에게도 유리했었고 본인이 출마한다면 본인 이미지에 힘입어서 다른 정당으로 가더라도 본인만큼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적극적으로 영입 인사처럼 발표를 해서 네. 모셔온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어떤 정당도 그렇게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비 경선 해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장급은 네. 추대나 무슨 전략 공천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예비 경선이라는 걸 한번 거치면 당원 투표가 들어가는 순간 김동연 후보는 어떤 정당 가도 못 이겨요. 조직력이 지금 약간인가요? 없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흘러가는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선점하려는 이제 블러핑이 계속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터트려줄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 쪽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 느낌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정권의 경제부총리였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를 직접 인터뷰해 보면 참 좋을 텐데 뭐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하고요.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특히 이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야권에서는 후보들이 참 많아요. 뭐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꽤 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되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우상호 의원님 네. 너무 외로워요 지금. 박영선 장관도 아직은 뭐 이번 달에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흥행 면에서는 여권이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확실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네. 각이 안 서요. 그렇죠. 혼자 얘기하도록 뭔가 사실상 구도가, 방치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정책, 정말 판을 뒤집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후보가 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빨리 박 장관이 결단을 해주길 바라고. 근데 이거는 박 장관 혼자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왜냐하면 개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 인선이라든지 시기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표출하긴 했어요. 이렇게 당내 선거가 네. 자기도 선거할 때 뭐 정책 실장도 해보고 무슨 뭐 인재 영입위원장 다 해봤는데 네. 이렇게 예비 경선 일자가 한 달이나 계속 미뤄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누구 기다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네. 늘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박영선 장관은 저는 결국 출마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출마하고 나서 네. 본격적으로 불이 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SNS에 뭐 시도 올리고 그러신다고요? 예, 그 박영선 박영선 장관. 장관이 이제 직접 시를 하나 올렸는데 김완하 시인의 시입니다. 네. 뻐꾹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에 이제 전문을 올리면서 저도 어디선가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부끄럽네요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어떤 그 이제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네. 건 결국 이제 어려운 당과 네. 정권을 위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되는 그런 시구를 올렸더라고요. 네, 작은 종달새. 네. 그리고 뭐 어떤 시장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네.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자 일단은 1월 말에 버팀목 대출 네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시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어루만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치인이나 현장을 가보면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 차원에서 올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네. 안철수 대표의 이제 각을 세우는 행보 때문에 여론의 이제 시선이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출마 선언을 하면 약간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고심을 하는 게 아닐까. 한 타이밍을 좀 김을 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지 않을까. 이제 뭐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 얘기도 좀 해보죠. 대학 강의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매춘의 일종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류석준 전 연세대 교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과목 발전 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망언을 했죠. 네, 네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기소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서 네. 아니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다. 네. 어.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의견이 네. 상대에게 피해와 감정적 손해를 발생했을 때 기소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개인을 흔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현대사의 단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일제의 강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전장이라는 그 영화를 찍었었던 네, 네. 일본인 재미 그 감독. 일본인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부 성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네. 어떠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뭐 노예제, 성적 문제 그 어떤 걸 들이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네네.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뭐 매춘을 했다, 돈 벌기 위해 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잘못된 발언인 거죠. 그렇죠. 뭐 오늘 법정에서 류석춘 그 전 교수 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발언 사실은 인정하나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아주 사실 전형적인 법리적 주장이에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냥 의견 표명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항상 하는 건데 네.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서인이라는 만화가분. 네. 그 사람이 이제 비슷한 주장을 예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 대해서 그랬었죠. 그거를 이제 네네네. 굉장히 괴악한 어떤 만평 형태로 온라인에 발표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아무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의견 표명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이 공적으로 발언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서인 씨도 소송을 당해서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은 그 경우가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도 이걸 단순히 내 의견이다라고만 주장해가지고는 제대로 법정 방어가 안 될 거고요. 네. 좀 더 면밀하게 법리적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